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위증이 두려워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나 그에겐 정당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공소 취소용 빌드업으로 흐른다면 이를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퇴장당한 것은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법치주의가 똑같이 쫓겨났습니다.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를 제출한 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게 과연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국정감사법은 본인들이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본인들이 만든 국정감사법 3조에 보면 저렇게 자기가 형사소추나 아니면 공소제기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고검 TF에서 수사를 하다가 현재 특검, 종합특검에서 다시 그 사건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증인 채택할 당시부터도 이 사람은 나오게 되면 증언 거부, 선서 거부를 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렀거든요. 그래놓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법을 본인들이 잘못 만든 거죠. 저거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저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검사는 국정조사 자체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양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본인이 재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조에서 증언이라든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 이랬으면 일견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이 국정조사가 완전히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조사에서 본인은 증언 선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거는 그 징계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황당한 게 본인이 위법이라고 하면은 이 국정조사가 위법이 됩니까? 본인이 판사입니까? 본인은 검사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그 쌍방울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 거래, 수사 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럴 만한 입장과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가 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또 이 조금만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 내용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유지하는 대가로 형량 거래를 제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된 녹취록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 녹취록이 공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공개된 녹취록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불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서민석 변호사가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지난 2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형량 이 진술 회유에 대한 말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진술은 11차부터 14차까지 이미 돼 있었고 본인은 그 이후에 15차 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진술이 나올 리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진술 유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오간 건데 그거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논쟁하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전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라고 주장도 안 해요. 무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네. 어떤 말들이냐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진술을 바꿔서 보고했다는 말을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사면을 받을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본인이 형량을 여기서 종범으로 가가지고 2단계 감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냐에 대한 서로 간의 공방이에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회유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어떤 걸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술 자체만 보면 대화 내용 자체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저는 글쎄 어감상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넘어서서 전체 녹취를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목 조금씩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어서 박 검사는 전체를 들어보면 맥락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정기 의원이나 이렇게 국정조사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전체 공개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박상희 검사랑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상 아니면 전략상 전체 공개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전체 공개 이외에도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취가 공개되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박상현 검사의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는 전체 공개를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민주당이 1차적, 2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 추가 녹취록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박상현 검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새로 추가 공개된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공범이 되면은 이하영 부지사가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워딩을 보면은 아무리 전체 공개 내용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누가 보기에도 충분히 회유하거나 조작하는 느낌, 거래하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은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검사와 변호사 간의 통화하는 내용을 변호사가 녹취해서 공개하는 거 이건 혹시 변호사 직업윤리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습니까? 적절치는 않죠. 그런데 저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사가 이전에 했던 말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녹음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것을 이제 공개하는 거는 사법 전체적인 신뢰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들으시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느낄 수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나갈 것이다, 석방될 것이다 이거는 재판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나고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서 나간다라는 취지로 전 들렸지 오히려 뭔가를 봐준다는 의미는 없었던 것이 서민석 변호사가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묻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그거 이미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묻어주냐라고 박성룡 검사가 응대를 해요. 자, 이걸로 볼 때는 거래는 아니고 오히려 형량 계산이나 뭐가 유리한지에 대한 서로 간의 설명, 공방 전 이 정도로 들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법 회유로 해석되는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은 자백할 때요. 당시 자백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회유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해석 그리고 부적절한 국정조사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이 당시 검찰 수사 위법 여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 부대변인님께 좀 여쭤보면 이 특검의 어떤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사건의 기초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작 기소했다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검사 측의 조작 기소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 정황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검찰의 조작 기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반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뭔가 정부 차원의 노력, 정부 차원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세부 항목을 놓고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쟁과는 상관없는 선심성 사업과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건데 먼저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집중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입니다.
네, 이번 추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3,600만 명께 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지역화폐라는 형식으로 지급이 되지만 현금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민생지원금을 한번 받아봤지만 이게 경기 진작에 도움되는 그 재정지수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가 고육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고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국민께 직접 돈이 3,600만 명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가 진작 효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애당초에 벚꽃 추경을 운운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게 2월 28일인데 그 이전에도 벚꽃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 편성이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거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유류세를 조금 더 30%까지 인하하든가 그다음에 택배기사나 택시, 배달원 등의 유류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 연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추경안에 TBS 교통방송 지원 예산, 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도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지원과는 조금 연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전쟁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의하고 통과하기로 한 날짜까지 가장 빠르게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전쟁 추경은 꼭 필요한 추경이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10일이면 이번 주 이제 그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전체 그 추경 예산의 일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이게 그 잘못됐다 무슨 뭐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갑자기 전반적으로 크게 합의했던 것과 어긋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초심에 이것이 전쟁 추경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생각한 만큼 이번에 작은 문제 아니면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뭐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빠르게 추경 합의를 해주는 것이 조금 국민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 빚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 국채 발행과 다름이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한 것이 약간 국민을 현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과 세수가 기대되는 현재 세수 추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다 결산이 끝나서 세계 잉여 부분은 남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초과 세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실화됐다고 쳐도요. 만약에 초과 세수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우리 국가재정법상 먼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세계유경험을 다음으로 이월시켜서 다음 예상 반영에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미리 쓰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손이 결산해 보니까 세손이 펑크가 났어요. 어떻게 했죠? 세입 경쟁했습니다. 세손, 그러니까 이 추계 자체를 낮춰잡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올 때는 낮춰잡아서 마치 남은 것처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올 걸 예상되는 데는 또 높여잡아서 지출을 늘리고 빚은 언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저는 이해 안 가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가계 경제에 비유해서 봐도 여윳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채권을 갚는데도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 추경이 이 세수를 초과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짜여졌지만 빚도 갚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야권에서 지금 이제 뭐 지방 재정이 더 어렵다. 그리고 이번 추경하는데 지방 재정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